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어두운 시대의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33쪽에 마지막 줄을 남기는 곳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33쪽의 마지막 줄부터 시작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렌트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독자들의 의견을 분열시킨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그중 더 뉴요커의 독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아렌트가 코를 훌쩍거리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는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아이만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그를 악의 평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만든 것이었다. 검찰 측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책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누구나 피고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릿광대에 불과했다는 의문이 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이만을 머리가 모자란 데다 허영심이 많고 선전 문구에 의해 세뇌된 조직원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보기에 아이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각이 없었다. 즉 어떤 문제나 사건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다. 잔인한 성격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이념에 사로잡힌 불안당도 아닌 아이만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존재였다. 네, 중간에 설명이 좀 복잡하게 이어져 있어서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즉,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아렌트는 이아고도 아니고 맥베스도 아니며 그렇다고 리처드 3세는 더욱 아닌 것으로 적었다.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아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에 나오는 음험하고 간악한 성격의 등장인물이고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에서 장군 맥베스를 의미합니다. 장군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에 현혹되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만 다시 그 왕의 아들인 멜컴에게 살해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처드 3세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영국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연극 리처드 3세의 주인공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극악무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만을 지금 이아고도 아니고 맥베스도 아니며 그렇다고 리처드 3세는 더욱 아닌이라고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떤 열정이나 확신 혹은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 없이 지속적으로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보기에 그의 삶은 깊이가 없었다. 오로지 열심히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한 것 말고는 아이만에게 삶의 다른 동기는 일절 없었다. 자주 인용되곤 하는 책의 후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상사의 자리를 탐해서 그를 죽이거나 할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단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뿐이다. 그녀는 수사법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록 자기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땠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만은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가겠습니다. 그녀의 견해는 1960년대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법을 잘 지키며 살던 중상계층의 사람으로 아렌트와 다른 방청객들은 물론 재판정에서 선임한 정신과 의사들까지 정상으로 진단한 인물이 대규모의 계획된 살인 혹은 대학살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렌트와 그녀의 비유대계 독자들에게 저 깊은 심해에 사는 괴물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이야기였다.
여기 지금 정상으로 다음에 또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즉 선천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나 도착증 환자가 아니다. 이걸 정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몇몇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해서 그녀의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 저자가 지금 한나 아렌트의 평을 지금 옹호하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아렌트는 살아있는 아이만에 대한 고찰로부터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린 이론을 정립했다. 나중에 그녀의 후예를 불러온 악의 평범성이라는 문구는 그녀의 남편인 하이니 불리허가 처음 사용한 것이었다. 괄호 열고 아렌트가 야스퍼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불리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녀를 조롱한 몇몇 이들의 코를 쥐어박아주고 싶어 했다. 괄호 닫고. 아렌트는 자신의 표현이 악 그 자체가 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치의 살인 기계나 그것을 움직인 배후 인물인 히틀러와 요제프 게벨스 그리고 괴링이 평범하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했다. 유명한 괴벨스가 나옵니다. 1897년부터 1945년 나치 독일에서 국가 대중 계몽 선전부 장관으로 나치 선전 및 미화를 맡았던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벨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의 본질에 대한 아렌트의 생각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1963년 가을 잡지 룩의 기자인 사무엘 크래프톤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악이란 급진적인 것이 아니며 심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같은 인터뷰에서 악은 표면적인 현상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렌트는 한 달 뒤 열린 강연회에서 놀랄만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설명했다. 아이만이 보여준 것처럼 악은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피상적이며 이로 인해 악은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시카고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그것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처럼 퍼져나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담긴 아렌트의 숨은 의도는 아이만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대중사회 인간, 즉 사회적으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외롭게 표류하며 경제적으로는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로 허무주의와 전체주의의 표적이 되기 쉬운 특성을 지닌 후기 산업주의 사회 특유의 반마르크스주의적 인간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뒤에 아렌트가 자신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어떤 이론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피고에 대한 그녀의 성찰은 하나의 이론이 되기에 충분했다. 중간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은 단지 언론인의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답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만 재판과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출간 사이에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 재판에 영향을 받아서 실시했던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유명한 실험의 결론을 볼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작위로 선발된 용모단정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밀그램의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이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득할 경우 기꺼이 자신의 동료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아이만과 밀그램의 실험 결과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사람들이 모두 내면에 작은 아이만을 갖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것이다. 아렌트도 아이만 재판의 방청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발견이 미친 영향은 심대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여러가지 과학적 진리들의 불완전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렌트가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이론 구축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의 추종자였던 알프레드 케이진이 자신의 회고록인 뉴욕의 유대인들에서 밝힌 것처럼 아렌트는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 진리의 편에 서서 사람들과 맞서야 했다. 때로는 플라톤의 흉상이 놓인 그녀의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렌트는 우정의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블리오와 함께 참석한 세미나에서도 그와 부딪혔다. 그녀는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현대 남성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인 허무함과도 맞서 싸웠다. 중간에 설명이 또 있습니다. 내가 부부간에도 그런 열정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셈이나라고 중간에 설명이 있습니다. 아렌트에게 철학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이자 가장 고차원의 지적 소명이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늦어도 1933년 이후부터는 고대 그리스에서 넓은 의미의 예술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정치를 철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고대 그리스에서 넓은 의미의 예술의 하나,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이 중간 설명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책으로 눈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편한데 읽기는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치적 입장은 때때로 불가지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아렌트의 책에서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두 번째 요인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그녀의 조롱 섞인 언급이었다. 벤구리온과 기드온 하우스너에 대해 은근히 헐뜯는 표현을 쓴다거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에는 아랑곳 없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을 금지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유대인과 독일인의 성적인 접촉이나 결혼을 금지했던 나치 법률과 비교한 것 등이 그 단적인 얘기다. 아렌트는 이스라엘이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인종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원칙을 국가 최고 법률에 상세히 언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위험하고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아렌트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헌신적인 시온주의자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다. 하지만 1948년에 이르면서부터 그녀는 제도적 불평등과 궁극주의 그리고 건국협상 과정에서 아랍인의 시민권을 배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외세의 종속현상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아렌트의 배신자적 견해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이스라엘 지지자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뜨린 것은 그동안 깊숙이 묻혀있던 최종 해결책의 집행 과정에서 유대인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아렌트의 책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런 주제를 경멸 어린 태도로 공공연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뉴요커에 실린 여성 의류나 와인 혹은 바하마의 리조트들을 홍보하는 광고들 사이에 실었다는 데 대해서 더 분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 생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은 하우스만의 질문은 도발적이지만 동시에 수사에 불과한 것이기도 했다. 답변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연 아돌프 아이히만은 양심이 있었을까라는 매혹적인 질문으로 응수한 아렌트가 장장 40페이지에 걸친 검토 끝에 내놓은 답변은 훨씬 더 도발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양심을 갖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녀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생애 대부분을 정상적인 양심의 소유자로 살아왔고 그의 양심은 1942년에 최종 해결책이 나치의 공식 정책이 된 지 몇 주 뒤까지도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의 양심은 그 뒤부터는 기능을 멈춘 것일까? 이 나치 유대인 문제 전문가는 자신이 공을 들여 유덴라트로 포섭한 현지 유대계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결코 최종 해결책에 저항하거나 협력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렌트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지금 유덴라트란 얘기는요, 나치가 협력적인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든 유대인 지도자 평의회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유대인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고 무기도 없었으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가장 악명 높고 충격적인 구조를 통해 그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942년 중반쯤 유럽의 유대 지도자들은 아이만의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다. 바르샤바에서처럼 암스테르담에서도 부다페스트에서처럼 베를린에서도 유대인 관리들은 나치의 신임하에 유대인들의 명단과 재산을 수집했고 사람들의 추방과 처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방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비어있는 아파트를 수색했으며 유대인을 잡아서 기차에 싣는 경찰들을 위해 물자를 공급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남아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전 재산을 질서정연하게 나치의 손에 넘겨주었다. 더 뉴요크와 책의 초판본, 재판본부터는 없어졌지만 초판본에서 그녀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긴 2차 자료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들은 노란색 다윗의 별 배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바르샤바에서처럼 때때로 완장을 파는 것이 어엿한 사업이 되기도 했다. 그들이 파는 완장에는 천으로 만든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세탁이 가능한 세련된 플라스틱 제품도 있었다. 그들이 나치의 지시 없이 순전히 나치에 의해 영감을 받아 스스로 발표했던 성명서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새로운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유대인 중앙평의회는 유대인들이 소유한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자산 및 모든 유대인에 대한 절대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로 열고 부다페스트 유대인 평의회 1차 성명서. 당사자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차없이 써내려간 글에서 당시 그녀의 분노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에 의해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거의 예외 없이 나치에 협력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진실은 만약 유대인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었다면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르긴 했지만 희생자 수가 450만 명에서 600만 명에 이르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점이다. 유대인에게는 아렌트는 또 다른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썼다. 자신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동족의 파멸에 앞장선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에게 일어난 어두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녀를 비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것은 아렌트가 썼다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치로 인해 한평생 힘들게 살아온 그녀의 생애를 생각할 때 정말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런 일에 대해 스스로 경고를 했다. 그녀가 책의 앞부분에서 마치 연극이라도 하는 듯한 기드온 하우스너의 자기적인 언동과 그의 무차별적인 증인 목록을 비판하면서 재판은 전적으로 피고의 결백이나 유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미국식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의는 아이히만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에게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요구한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써내려갔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다른 질문들, 이를테면 왜 하필 유대인이지? 왜 독일인들이?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들은 동족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나치에게 협력을 할 수 있었을까? 같은 질문들을 잠시 유보해 놓기를 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스라엘 검찰 측과는 달리 유대인 평의의 문제를 한편으로 밀어놓지 못했다. 그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책을 써내려가는 동안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이 무기력하고 가망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살면서 무수한 역경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한 번도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아렌트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다. 가끔 돈키호테 같은 행동을 하고 고대 그리스 서적을 즐겨 읽으며 괴테를 인용하기 좋아하고
검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사색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이 유명한 유대계 독일 지식인은 그동안 뉴욕과 유럽 내 유대인 문화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아렌트는 자신의 친구와 추종자, 동료들에게 한마디로 잔인한 모욕을 가한 꼴이 됐다. 그녀는 유럽의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흉포한 파괴 정책에 협조함으로써 끔찍한 악의 화신인 아돌프 아이만의 죄를 경감시켜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그렇다고 아이만의 죄가 가볍다고 아렌트가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루살렘 법정의 재판관들처럼 아렌트도 아이만이 유대인 대학살로 유죄를 선고받아야 함은 물론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에 기반을 두지 않고 보편적인 법칙에 근거해서 너무나 이성적으로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역설적에게도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맺은 말에서 아렌트는 아이만 자신의 한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하며 판결문과 동일한 취지로 아이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간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유치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복종과 지지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녀는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만에 대해서 판결문과 동일하게 쓴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유대인이나 그 밖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집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류에 속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다소 미스테리한 문장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맺은 말 부분은 이스라엘 라미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아이만의 죄가 지중해에 뿌려지고 난 뒤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아렌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만을 2번이나 죽였다고 비난하며 위안을 삼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다. 책의 마지막 2문장 직전까지 나오는 아이만에 대한 그녀의 판단을 선언하는 단락에는 황금률로 불리는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의 맥박이 힘차게 띄고 있다. 여기서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모두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할 때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행위들만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직이나 신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짓말쟁이들, 이를테면 나치의 열차 운행 책임자 같은 이들은 그들 스스로도 파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 것이라고 일괄했다. 아렌트는 법률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만든 법률이라도 부당한 법률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만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을 거듭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아이만에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죄는 그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아렌트는 그로부터 사람들이 다양하고 도덕적인 인류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데 자기 생애에서 남은 시간을 전부 바치게 된다. 아이만 재판과 예루살렘의 아이만 출간 사이에는 거의 2년 가까운 공백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아렌트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먼저 1961년 가을 그녀가 사방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라 부르며 의지하던 그녀의 남편, 독학을 거듭한 끝에 뉴욕 바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기까지 62년 동안 오뚜기처럼 불굴의 삶을 살아온 하인리 블리어가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를 쇠약과 우울의 나락에 빠지게 한 일련의 질병들 중 첫 번째 발병이었다. 1961년 12월 예루살렘에서 재판관들이 아이히만 재판의 판결문을 읽고 있던 순간 아렌트는 강의와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코네티컷에 있는 웨슐리언 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 있는 집 사이를 통근하고 있었다. 블리어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1962년 3월 이번에는 아렌트에게 불운이 닥쳤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서 책을 읽으며 센트럴파크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
트럭이 그녀가 탄 택시를 덮친 것이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그녀에게 뇌진탕과 9개의 갈비뼈 골절, 안구 출혈과 치아 골절, 그리고 심장 근육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후 2달간 그녀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그녀의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61년 여름과 1963년 1월 사이에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 회심의 역작 2권을 출간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 사상에 관한 8가지 예제. 그리고 이게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비교사적 연구인 혁명론,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2권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1963년 봄 마침내 275페이지에 이르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 1963년 2월과 3월 더 뉴요커에 실린 피터 아노의 만화, 존 치버와 윌리엄 맥스웰의 단편 소설, 서평 및 영화평과 함께 아렌트의 5부작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연재된 것은 총 5부작 중 유대인 평의회에 대한 아렌트의 생각을 기술해 놓은 제3부였다. 그것은 마치 세련된 잡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그때 그녀는 택시 사고로 받은 보험금으로 스위스 바젤에 머물고 있었다. 카를 야스퍼스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더 뉴요커의 편집자인 윌리엄 쇼니 마치 잡지에 나오는 절제된 만화 자막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요즘 뉴욕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토론할 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직 변호사이자 전 이스라엘 재무부 관리였던 인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독일 유대인 평의회를 대표해서 바젤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책의 출간을 중단할 것을 그녀에게 요구했다. 아렌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평의회는 그녀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5월에 그녀는 불리오와 함께 그리스와 이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를 여행했다. 그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그녀의 친구인 메리 메카시와 한스 모르겐소우 그리고 그녀의 개인 비서인 독일계 로트 쾰러는 점점 더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 뉴욕의 상황에 대해 계속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의 초여름의 불리호와 함께 뉴욕에 돌아오기 전까지 아렌트는 조직화된 분노와 매복되어 있던 공격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렌트는 처음에는 자신의 웨스트사이드 아파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그녀를 맞이한 엄청난 분량의 우편물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그중 몇몇은 흥미로웠다라고 야스퍼스에게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편물은 악의적이었고 역겹기까지 한 내용도 상당수에 달했다. 아렌트가 600만 순교자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면서 사자의 유령이 밤낮으로 찾아와 그녀에게 조금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편지도 있었다. 비록 아렌트는 보지 않았지만 책에 대한 서평도 부정적인 것 일색이었다. 초기에 더 주이시 스펙테이터를 통해 그녀를 공격한 글은 자기 혐오에 빠진 한 여성 유대인이 더 뉴요커의 아이만을 옹호하는 시리즈를 연재하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 더 주이시 플로리디언에 실린 또 다른 글은 스스로 유대인을 위해 한 무덤을 파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전 세계 반유대주의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다. 더 뉴욕타임스는 자신들의 전통을 파기하면서까지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무스마노 판사에게 책의 서평을 맡겼다. 미국의 전직 법관으로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무스마노는 아이만 재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으로 참여했다. 당시 무스마노는 나치 일당인 요아임 폰 리벤트로프가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펼친 황당한 주장, 즉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는 아이만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를 반복했는데, 이에 대해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비판한 바 있었다. 당연히 무스마노는 그녀의 책을 평가절하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그는 서평을 통해 아렌트가 마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치가 된 인물도 아니며
유대인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나치 친위대원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처벌은 전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녀의 논지를 왜곡시켰는데, 이런 그의 서평은 이후 아렌트의 책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보다 더 아렌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은 그녀의 친구나 동료들이 지난 몇 년간 아렌트의 글을 실어온 정기 간행물을 통해 그녀를 가차없이 비판한 일이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온 초창기에 자신의 연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나 정기기고문을 독일어 신문인 아우프바우에 싣곤했다. 하지만 이제 아우프바우는 일련의 악의적인 기사들을 통해 아이히만과 그녀를 맹비난했고 그녀에게 어떤 반론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아렌트가 자신의 뛰어난 영어 수필을 기고하곤 했던 파르티잔 리뷰도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라이오넬 에이블이 아렌트를 조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내주었다. 에이블은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사고가 형편없음을 감안할 때 전체주의의 기원 역시 학문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녀는 두 번 다시 파르티잔 리뷰를 위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 에이블의 서평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때 친구로 지낸 파르티잔 리뷰의 편집자들이 자신을 헐뜯고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블의 글을 실었기 때문이라고 메카스에게 설명했다. 에이블은 평소에도 그녀를 오만덩어리 한나라고 부르고 다녔던 것이다. 뉴스위크, 코멘터리, 더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먼트, 디슨트는 물론 다른 유수의 잡지들도 그녀가 명백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고 꾸짖었다. 나아가 1961년 발간된 이래 뛰어난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라울 힐베르크의 역사책 유럽 유대인의 파괴에 담긴 내용을 아렌트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아렌트는 이후에 출간된 예루살렘의 아이만 후속판에서 힐베르크의 책을 인용했다. 이전까지 그녀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도덕적 불감증을 가진 비정한 인물로 매도했다. 독설로 유명한 농객인 마리 시르키는 디슨트에 이렇게 써내려갔다. 수백만 명을 학살한 범죄를 평범한 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라도 전체주의 국가가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들 모두가 죽음을 좀 용감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이것들 외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가? 메리 메카스님 편집인 모임이나 글을 통해 그녀 특유의 간결하고 명확한 어법으로 그녀의 친구를 변호함으로써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논쟁을 격화시킨 데 일조했다. 그녀는 파르티잔 리뷰에 기고한 수필에서 마치 노래로 하는 듯 경쾌한 톤으로 책에 대한 감상을 밝혔다. 지난 겨울 더 뉴요커에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놀랍고 비범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명백하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책을 좋아했지만 유대인들은 싫어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마치 특별한 유대인 안경을 써야만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마리 시르키는 유대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보다 그 주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시르키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하지만 메카시스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 몇몇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이유로 600만 유대인의 죽음에 대한 아렌트 씨의 설명을 도덕적으로 고무적이며 마치 피가로나 메시아의 마지막 후렴구처럼 그 책에서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조금도 과장 없이 말하면 메카시스의 찬양은 정말로 특별하다. 그녀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고음부를 들으려면 비유대인이 끼는 별도의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수백만 발의 총성과 가스실에서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들 때문에 귀가 멀어 메카시처럼
천사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온전히 감상할 수가 없다. 뉴욕의 호텔과 강연장 그리고 거실에서 증오에 찬 토론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평화를 사랑하는 라울 힐베르크조차 한 토론회에서 상대방에게 소리를 질러댔을 정도였다. 뒤에 어빙하우가 회상한 것처럼 수개월 동안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일종의 내전이 전개되었다. 전쟁은 무수한 상흔을 남겼다. 먼저 그녀가 다양한 사람들과 쌓아온 우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녀의 젊은 시절의 우상이자 같은 망명자로 언제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던 한스 요나스와의 우정이었다. 그 우정도 산산조각이 났다. 나아가 그녀는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동안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너 개의 큰 조직들이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캐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미국 유대인위원회, 국제유대인평의회, 브네이 브리스가 바로 그런 조직들이었다. 브네이 브리스는요, 유대인 문화교육 촉진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온 하우스너를 뉴욕으로 보내 아렌트를 희생자들에게 돌을 던진 인물이라고 비난한 이스라엘도 거기에서 빠질 수 없다.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과거의 조력자들 중 한 명으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유대인 문제인 관련 특별 자문관으로 일했고 아이만 재판에서도 검찰 측 자문관으로 활동한 제이콥 로빈슨이 있었다. 그는 아이만 재판에서 자신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적 오류들과 잘못된 통계들 그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인용들을 정리한 약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 그리고 시정되어야 할 왜곡들, 아이만 재판, 유대인의 재앙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발언 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에 대해 로빈슨과 절친한 월터 라커는 당시 막 창간된 뉴욕 리뷰 오브 북스를 통해 거의 존경에 가까운 서평을 남겼다. 그러자 그때까지 적어도 활자를 통한 대응만은 자제하고 있었던 아렌트가 마침내 반격에 나섰다. 그녀는 마찬가지로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실은 글을 통해 사실과 해석의 양 측면에서 로빈슨이 범한 오류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명망 있는 역사가로 알려져 있던 그를 신랄하게 조롱했다. 아렌트는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자신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각종 유대인 단체들과 이스라엘 정부의 합동 공세에 맞서 싸웠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영사관과 대사관 그리고 사절단까지 포함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렌트는 그들의 동기와 판단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생애 첫 번째 경주에서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애물에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부딪힌 자전거 선수처럼 로빈슨 씨의 힘센 조력자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장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인 유대인 학살에 있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수행한 역할을 홍보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격이 되었다. 결국 진실의 수호자는 이해관계 집단의 간부들이 아니라 기자와 역사가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인들이다. 냉정어조로 전투의 의지를 감추지 않고 써내려간 이 수필에서 그녀는 시의 진실성에 의지하는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다. 아이만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다. 설교단 앞에 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녀의 비난에 열을 올렸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도 아렌트를 옹호하는 미국 내 유대인들에게 그녀를 성토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간에는 그가 케네디 행정부에 아렌트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허세를 부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삶이 낱낱이 파헤쳐져서 선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에 충격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아렌트는 자신이나 분리혀 혹은 둘 모두가 미국 시민권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정도로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렸다. 그들 부부가 1951년과 1952년에 각각 어렵게 손에 넣은 시민권이었다. 그녀는 특히 전직 공산주의자라는 위험한 전력을 지닌 분리허가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가을 그동안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었던
분리허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심장이 문제였다. 아렌트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녀의 사방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었던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고 자신의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아렌트가 그동안 누렸던 삶의 안락함과 동료들의 존경심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었다. 유대인 권력구조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숨겨야 할 더러운 세탁물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짐작은 있었지만 그녀도 정확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선택하여 자신이 즐겨 말하는 떠돌이 신세로 사는 것에 또 익숙했다. 1941년 돈 한 푼 없이 미국에 도착한 이래, 아니 어쩌면 종종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 밀려들곤 했던 어린 시절 이래로 수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벗삼아 살아온 그녀였다. 훗날 그녀가 아이만 재판 당시 썼던 편지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잇따라 출판되었지만 그녀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판을 호전시킨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그녀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았다. 당시 야스퍼스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그녀는 국적을 언급하며 재판관과 법률가들의 순위를 매겼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는 독일 유대인 중 최고라고 평했다. 반면 전형적인 갈리시아 유대인인 하우스너는 아마도 어떤 나라의 언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여기서 갈리시아는 스페인 북서부 지방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법정 앞을 서성이던 동양의 무례한 군중들과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히브리어밖에 없으며 아랍인처럼 생긴 얼굴로 그녀에게 은근한 위협을 가하던 경찰을 경멸했다. 프로이센 지방에서 자란 유대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독일적 우월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평들이었다. 적어도 그녀의 사촌 조카인 에드너 브록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다. 아렌트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는 동유대인, 가로 열고 폴란드 등 동유럽의 유대인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머물고 있던 의식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렌트는 동부 유럽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희생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 때문에 그녀를 꼭 위선자라거나 성격상 결함 있는 인물로 볼 필요도 없다. 그것은 아마도 떠돌이 신세의 장점에 대한 그녀의 과도한 믿음, 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가로가 가로를 찾는데 제가 헤맸습니다. 괄호 내용은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결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경우 자기 자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일 수도 있다. 물론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것 때문에 그녀가 공경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로부터 몇 년간 아이 희만을 둘러싼 논쟁은 조금씩 시들해져 갔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 중 하나는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유대 신배주의 연구의 권위자 게르숑 숄렘과 나눈 씁쓸한 편지 왕래였다. 아렌트는 베를린 토박이인 숄렘을 1930년대부터 알고 지냈다. 그는 당시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생전에 오랫동안 아렌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공유했던 발터 베냐민의 소꿉친구이기도 했다. 숄렘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읽자마자 그녀에게 유대인의 약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녀의 설명이 객관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악의를 가득 품은 것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렌트가 전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동족의 딸이며 그 외의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책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어휘들을 빈번하게 동원하며 비정하고 악의에 찬 어조로 우리 민족의 내밀한 속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며 편지에 게르숑이라는 자신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서명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구체적인 하나의 개념이 존재한다.
우리가 아하바스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다른 독일 좌파 출신의 지식인들처럼 당신에게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혀. 그녀는 수신인을 게르하르트로 적은 답장을 그에게 보냈다. 게르숑의 독일어 이름이었다. 그녀는 비록 그녀의 남편은 독일 좌파였지만 자신이 독일 좌파였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을 전적으로 유대인의 딸로 보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 마치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유대인 문제가 꼭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실체적 사실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비록 시민성, 기억 상실에 시달리고 허세도 좀 있긴 했지만 언제나 진리만을 추구하는 탁월한 지성인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녀다운 얘기라며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법한 선언이었다. 여기서 심인성 기억상실은요, 뇌 손상 등의 기질적 원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와 같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하바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숄렘의 얘기가 맞다고 수긍했다. 그녀 자신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오직 특정 사람들만을, 그 중에서 특히 그녀의 친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사랑하지 않았고 미국인이나 노동 계급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이 현재의 나는 물론 심지어는 과거의 나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딱지를 내게 붙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과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렌트는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 즉 전통적인 응대법이나 통상적인 예의범절 같은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의식있고 똑똑한 아웃사이더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편지에는 유대인 평예를 비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숄렘이 악의로 잘못 받아들인 그녀의 열정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내 민족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한 잘못보다 더 큰 슬픔을 내가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슬픔은 비록 우리 4명 깊숙한 곳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저 전시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렌트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며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람을 강인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아이만 책에서 서술한 진실에 눈을 감는 현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뒤에 그녀의 사촌인 브록은 이렇게 회상했다. 아렌트는 똑같은 진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녀는 인간 존재를 모든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유대인을 무력한 희생자로 보는 시선은 물론이고 유대인은 하늘에 의해 재능을 부여받은 유일한 선민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다. 여기서 유대인을 유일한 선민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맹목적 애국주의에서 유래하는 그 모든 관습적인 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숄렘은 아렌트의 허락 아래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예루살렘에서 출간했다. 하지만 많은 독자층을 거느린 영국의 예술 잡지 인카운터의 편지가 공개된 것은 그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들은 다시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다. 둘 사이의 교류는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끝장났다. 한나의 성격 때문이다. 아렌트가 눈을 감은 뒤 4년 뒤인 1980년 숄렘은 두 사람 모두와 친구로 지낸 다니엘 벨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쓰디쓴 논쟁이었다 라고 씁쓸하게 말했는데 그런 심정은 아렌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른 불상사들도 있었다. 아직 아이히만 스캔들이 널리 알려지기 전인 1964년 5월 그녀는 이탈리아 시실리에 있는 호텔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다.
그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아마도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였을 쿠르트 블루멘펠트와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읽을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의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렌트는 그가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를 넘어 불같이 분노하는 바람에 그의 건강을 걱정한 주변 사람들이 책에 대한 비난을 만류해야 할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아렌트는 에드너 브록과 함께 블루멘펠트가 여생을 보내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했다. 아렌트는 자신의 생각을 듣게 되면 그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둘이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브록은 블루멘펠트가 아렌트와 만나기를 거부했거나 아니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둘의 만남을 가로막았거나 둘 중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렌트가 그와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반면에 아렌트의 친구이자 그녀의 정기를 집필한 엘리자베스 영 브릴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어느 경우라도 둘 사이에 화해는 없었다. 브록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렌트가 상심하고 낙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블루멘펠트는 그 뒤로부터 4일 뒤 세상을 떠났다. 네, 이상으로 제가 첫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장은 아버지의 죽음, 괴니 히스베르크 1906년부터 1923년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